인생의 가장 어두운 막다른 길에서 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적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 운명처럼 제게 손을 내밀어준 하느님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삶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소위 말해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기업 못지않은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주 유능한 사업가셨죠. 덕분에 저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았고 집에는 아버지의 운전기사님은 물론 개인 비서까지 상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희 자매가 이런 환경 때문에 혹여나 거만해질까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항상 일깨워 주셨고 어머니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님이라 부르며 떠받들었지만 늘 직접 시장에 가셔서 장을 보시고 상인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유복한 환경과 선량하신 부모님 품에서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제가 불과 1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밤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부도만은 막아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회사가 부도나면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는 언성을 높여 누군가와 통화를 하셨고 늘 좋은 향수 냄새만 나던 아버지의 옷에선 낯선 술 냄새가 짙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저희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상주하던 수많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한두 명씩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비서 아저씨 한 분만이 묵묵히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엄마, 기사 아저씨 어디 가셨어? 우리 학교 가야 되는데, 걸어가야 돼. 응, 오늘부터는 엄마랑 같이 걸어가자. 우리 윤정이 엄마랑 산책하는 거 좋아했지? 이제 매일 실컷 산책하면서 학교 가는 거야. 어렸던 저는 오히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 엄마는 저희를 등교시킨 후 온종일 친척집을 전전하며 돈을 구하러 다니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지만요.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은행 이자와 어음을 막지 못해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직원들 월급부터 챙겨주려 애쓰셨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했지만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는 허무하게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어떻게 단 한순간에 이제 난 끝이야. 난 완전히 실패했어. 언제나 단정하고 늠름하셨던 아버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같이 술과 담배에 절어 계셨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끝장났어.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우리 딸들은 어떡하지? 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아버지는 너무나 큰 좌절감에 못 이겨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봅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1년쯤 지난 어느 봄날 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제가 겨우 11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하고 애들만 두고 당신 혼자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다시 잘해보기로 했잖아. 이 어린 것들을 두고 어떻게 당신 혼자 눈을 감았어. 어머니의 절규 속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건만 빈소는 놀라울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그나마 찾아온 몇 안 되는 조문객들과도 어머니는 싸우기 바빴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내 남편 돈 빌려갈 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더니 부도 소식 듣자마자 전부 모른 척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로 와요? 어머니는 그들이 아버지를 이용하기만 했던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공허해 보였는지 저는 그저 칭얼거리는 동생의 입을 막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초중고 시절 내내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고 고등학생 때는 나이를 속여가며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사시던 어머니도 청소, 식당 일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녀가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통장에는 빚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어. 그러면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으니까 엄마 조금 쉬어도 돼. 우리 딸, 어릴 때 공부 참 잘했는데 엄마가 미안해. 대학도 못 보내줘서. 아니야, 그런 소리 마. 대학은 나중에 돈 모아서 가면 되지. 난 괜찮아. 제가 아무리 밝게 웃어 보여도 어머니의 마음의 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부터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윤정아,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 주면 안 될까? 그땐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아니야, 엄마. 다음 생엔 꼭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줘. 내가 정말 공주님처럼 사랑만 듬뿍 주면서 키울게. 사랑해, 엄마. 아마도 어머니께는 이 생이 너무나 버거우셨나 봅니다. 제가 21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 곁으로 떠나고 마셨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지만 제게는 끝까지 지켜야 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민정아, 언니가 어떻게든 너 대학 보내줄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돈 걱정은 하지 마.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동생은 그런 저를 위해 밤낮으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던 날 저는 공장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나 합격했어. 2년 장학금도 받게 됐어. 정말 너무 축하해. 내 동생 정말 장하다.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동생까지 무사히 대학에 보내고 나니 이제야 부모님을 뵐 면목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고 힘든 공장 일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늦게나마 고졸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면허, 회계 2급, 커멀 2급. 아주 어려운 자격증들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작지만 번듯한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30살에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까지 성공했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그의 꼼꼼함과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배려심에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임님과 일하면서는 일 외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항상 제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사실 제가 학벌이 좋지 않아 무시당할 때가 많았는데 대리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성향이 잘 맞았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은 제 가정사를 알게 된 후 먼저 부모님 납골당에 가자며 제 손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윤정 씨를 이렇게 바르고 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어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기일을 물었고 그 후로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기일을 챙겨주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걱정했던 것은 시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첫 만남부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겠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사연을 들으시고는 더욱 안쓰럽게 여기시며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동했던 것은 결혼식 때였습니다. 저희 쪽 혼주석에는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사실을 아신 시부모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아가 너만 괜찮다면 우리 쪽 친척 어른 몇 분을 신부 측 혼주석에 앉혀드리면 어떻겠니? 내가 민망하지 않게 우리가 다 챙길 테니 아무 걱정 말아라. 그렇게 결혼식 날 시댁의 큰아버님과 큰어머님께서 제 친정 부모님 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 텅 비어있던 제 삶을 다시 채워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힘들다고 말리는 시집살이도 제가 먼저 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가족들이 북적이는 따뜻한 집인을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도 제 결정을 무척 기뻐하셨고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제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 1년 만에 감사하게도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제 동생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는 자취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조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부모님도 물론 크게 기뻐하셨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은 달라. 애미야, 이제부터는 아이 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 시어머니는 산달이 다가올수록 저를 며느리가 아닌 손주를 낳아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등이 터진 것은 출산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여가로 있어서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뭐? 제왕절개?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해. 그래야 애한테 좋다고. 결국 제 몸 상태 때문에 계획대로 수술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일이 두고두고 못마땅하셨는지 큰아이 돌잔치 때까지도 자연분만 타령을 하셨습니다. 저를 딸같이 생각하시겠다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 후로 시어머니의 트집은 사사건건 이어졌습니다. 제가 밥을 하면 맛이 없다고 타박하셨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잔소리하셨습니다. 육아 문제까지 겹치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여름에 아이에게 두꺼운 외투를 입히라고 하시는가 하면 기저귀를 벗겨둬야 통풍이 잘 된다며 온 집안을 소변 자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누이는 대놓고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몰아세웠지만 다행히 남편과 시동생은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시동생은 엄마 등살에 형수가 고생한다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될 때면 형수님, 형이 뭐 좀 갖다 달래요. 라며 저를 밖으로 피신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재치 있는 배려가 없었다면 저는 시댁에서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4년이 흘러 둘째까지 낳고
저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회사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애가 둘인데 회사를 다니겠다고? 우리 아들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내가 꼭 밖으로 나돌아야겠어. 하지만 남편은 제 결정을 굳건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애들 엄마인 당신도 좋지만 멋지게 자기 일을 해나가던 김윤정 씨도 좋았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남편의 응원 덕에 복직을 결심했지만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던 돈 손댄 사람 누구야? 내게 돈 50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시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갯모임을 하고 계셨는데 현금으로 받은 갯돈 500만 원을 안방 서랍에 두셨다가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곧장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너 혹시 이 돈에 손댔니? 이 안방에 드나드는 사람은 나하고 너뿐인데 4살짜리 우리 손주가 가져갔겠어. 어머님, 어떻게 저는 정말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기억력까지 의심하냐며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고 저는 그 충격에 넘어지면서 허리까지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라고 받아줬더니 어디서 못된 손버릇만 배워왔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어머니는 결국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다친 허리 때문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놀랍게도 갯돈의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집에 경찰까지 왔다는 소리에 겁을 먹고 돈을 몰래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던 겁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카드값을 막기 위해 엄마 돈을 잠시 썼다가 돌려놓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허무하게 해결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라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고 폭행까지 당해 허리를 다친 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저를 잘 따르던 시동생의 결혼식을 닷새 앞둔 때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착한 시동생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고 한복 안에 복대를 찬 채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절뚝거리며 나타난 저를 보고도 시어머니는 아프면 병원에나 있지 나 보라고 시위하는 건가? 라며 비아냥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동선에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동서도 참 인상이 곱고 예뻤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동서의 아버님, 즉 저의 새로운 사돈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이상할 만큼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다시 제게 와서 얼굴을 쳐다보시고 돌아서 가시다가도 다시 돌아와 저를 보셨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 거울을 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제 주위를 서성이던 그분이 마침내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형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 이름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분의 눈빛은 제 기억 저편의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고통스러운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었을까요? 제 이야기는 바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막다른 길에서 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적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 운명처럼 제게 손을 내밀어준 하느님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삶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소위 말해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기업 못지않은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주 유능한 사업가셨죠. 덕분에 저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았고 집에는 아버지의 운전기사님은 물론 개인 비서까지 상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희 자매가 이런 환경 때문에 혹여나 거만해질까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항상 일깨워 주셨고 어머니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님이라 부르며 떠받들었지만 늘 직접 시장에 가셔서 장을 보시고 상인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유복한 환경과 선량하신 부모님 품에서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제가 불과 1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밤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부도만은 막아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회사가 부도나면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는 언성을 높여 누군가와 통화를 하셨고 늘 좋은 향수 냄새만 나던 아버지의 옷에선 낯선 술 냄새가 짙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저희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상주하던 수많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한두 명씩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비서 아저씨 한 분만이 묵묵히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엄마, 기사 아저씨 어디 가셨어? 우리 학교 가야 되는데. 걸어가야 돼. 응, 오늘부터는 엄마랑 같이 걸어가자. 우리 윤정이 엄마랑 산책하는 거 좋아했지? 이제 매일 실컷 산책하면서 학교 가는 거야. 어렸던 저는 오히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 엄마는 저희를 등교시킨 후 온종일 친척집을 전전하며 돈을 구하러 다니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지만요.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은행 이자와 어음을 막지 못해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직원들 월급부터 챙겨주려 애쓰셨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했지만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는 허무하게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어떻게 단 한순간에 이제 난 끝이야. 난 완전히 실패했어. 언제나 단정하고 늠름하셨던 아버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같이 술과 담배에 절어 계셨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끝장났어.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우리 딸들은 어떡하지? 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아버지는 너무나 큰 좌절감에 못 이겨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봅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1년쯤 지난 어느 봄날 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제가 겨우 11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하고 애들만 두고 당신 혼자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다시 잘해보기로 했잖아. 이 어린 것들을 두고 어떻게 당신 혼자 눈을 감았어. 어머니의 절규 속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건만 빈소는 놀라울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그나마 찾아온 몇 안 되는 조문객들과도 어머니는 싸우기 바빴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내 남편 돈 빌려갈 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더니 부도 소식 듣자마자 전부 모른 척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로 와요? 어머니는 그들이 아버지를 이용하기만 했던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공허해 보였는지 저는 그저 칭얼거리는 동생의 입을 막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초중고 시절 내내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고 고등학생 때는 나이를 속여가며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사시던 어머니도 청소, 식당 일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녀가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통장에는 빚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어. 그러면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으니까 엄마 조금 쉬어도 돼. 우리 딸, 어릴 때 공부 참 잘했는데 엄마가 미안해. 대학도 못 보내줘서. 아니야, 그런 소리 마. 대학은 나중에 돈 모아서 가면 되지. 난 괜찮아. 제가 아무리 밝게 웃어 보여도 어머니의 마음의 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부터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윤정아,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 주면 안 될까? 그땐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아니야, 엄마. 다음 생엔 꼭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줘. 내가 정말 공주님처럼 사랑만 듬뿍 주면서 키울게. 사랑해, 엄마. 아마도 어머니께는 이 생이 너무나 버거우셨나 봅니다. 제가 21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 곁으로 떠나고 마셨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지만 제게는 끝까지 지켜야 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민정아, 언니가 어떻게든 너 대학 보내줄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돈 걱정은 하지 마.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동생은 그런 저를 위해 밤낮으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던 날 저는 공장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나 합격했어. 2년 장학금도 받게 됐어. 정말 너무 축하해. 내 동생 정말 장하다.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동생까지 무사히 대학에 보내고 나니 이제야 부모님을 뵐 면목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고 힘든 공장 일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늦게나마 고졸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면허, 회계 2급, 커멀 2급, 아주 어려운 자격증들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작지만 번듯한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30살에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까지 성공했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그의 꼼꼼함과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배려심에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임님과 일하면서는 일 외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항상 제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사실 제가 학벌이 좋지 않아 무시당할 때가 많았는데 대리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성향이 잘 맞았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은 제 가정사를 알게 된 후 먼저 부모님 납골당에 가자며 제 손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윤정 씨를 이렇게 바르고 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어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기일을 물었고 그 후로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기일을 챙겨주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걱정했던 것은 시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첫 만남부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겠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사연을 들으시고는 더욱 안쓰럽게 여기시며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동했던 것은 결혼식 때였습니다. 저희 쪽 혼주석에는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사실을 아신 시부모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아가 너만 괜찮다면 우리 쪽 친척 어른 몇 분을 신부 측 혼주석에 앉혀드리면 어떻겠니? 내가 민망하지 않게 우리가 다 챙길 테니 아무 걱정 말아라. 그렇게 결혼식 날 시댁의 큰아버님과 큰어머님께서 제 친정 부모님 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 텅 비어있던 제 삶을 다시 채워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힘들다고 말리는 시집살이도 제가 먼저 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가족들이 북적이는 따뜻한 집인을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도 제 결정을 무척 기뻐하셨고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제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 1년 만에 감사하게도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제 동생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는 자취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조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부모님도 물론 크게 기뻐하셨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은 달라. 애미야, 이제부터는 아이 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 시어머니는 산달이 다가올수록 저를 며느리가 아닌 손주를 낳아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등이 터진 것은 출산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여가로 있어서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제왕절개?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해. 그래야 애한테 좋다고. 결국 제 몸 상태 때문에 계획대로 수술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일이 두고두고 못마땅하셨는지 큰아이 돌잔치 때까지도 자연분만 타령을 하셨습니다. 저를 딸같이 생각하시겠다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 후로 시어머니의 트집은 사사건건 이어졌습니다. 제가 밥을 하면 맛이 없다고 타박하셨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잔소리하셨습니다. 육아 문제까지 겹치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여름에 아이에게 두꺼운 외투를 입히라고 하시는가 하면 기저귀를 벗겨둬야 통풍이 잘 된다며 온 집안을 소변 자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누이는 대놓고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몰아세웠지만 다행히 남편과 시동생은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시동생은 엄마 등살에 형수가 고생한다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될 때면 형수님, 형이 뭐 좀 갖다 달래요. 라며 저를 밖으로 피신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재치 있는 배려가 없었다면 저는 시댁에서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4년이 흘러 둘째까지 낳고 저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회사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애가 둘인데 회사를 다니겠다고? 우리 아들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내가 꼭 밖으로 나돌아야겠어. 하지만 남편은 제 결정을 굳건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애들 엄마인 당신도 좋지만 멋지게 자기 일을 해나가던 김윤정 씨도 좋았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남편의 응원 덕에 복직을 결심했지만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던 돈 손댄 사람 누구야? 내게 돈 50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시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갯모임을 하고 계셨는데 현금으로 받은 갯돈 500만 원을 안방 서랍에 두셨다가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곧장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너 혹시 이 돈에 손댔니? 이 안방에 드나드는 사람은 나하고 너뿐인데 4살짜리 우리 손주가 가져갔겠어. 어머님, 어떻게 저는 정말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기억력까지 의심하냐며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고 저는 그 충격에 넘어지면서 허리까지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라고 받아줬더니 어디서 못된 손버릇만 배워왔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어머니는 결국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다친 허리 때문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놀랍게도 갯돈의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집에 경찰까지 왔다는 소리에 겁을 먹고 돈을 몰래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던 겁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카드값을 막기 위해 엄마 돈을 잠시 썼다가 돌려놓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허무하게 해결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라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고 폭행까지 당해 허리를 다친 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저를 잘 따르던 시동생의 결혼식을 닷새 앞둔 때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착한 시동생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고 한복 안에 복대를 찬 채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절뚝거리며 나타난 저를 보고도 시어머니는 아프면 병원에나 있지 나 보라고 시위하는 건가? 라며 비아냥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동선에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동서도 참 인상이 곱고 예뻤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동서의 아버님, 즉 저의 새로운 사돈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이상할 만큼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다시 제게 와서 얼굴을 쳐다보시고 돌아서 가시다가도 다시 돌아와 저를 보셨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 거울을 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제 주위를 서성이던 그분이 마침내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형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 이름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분의 눈빛은 제 기억 저편의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고통스러운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었을까요? 제 이야기는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막다른 길에서 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적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 운명처럼 제게 손을 내밀어준 하느님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삶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소위 말해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기업 못지않은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주 유능한 사업가셨죠. 덕분에 저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았고 집에는 아버지의 운전기사님은 물론 개인 비서까지 상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희 자매가 이런 환경 때문에 혹여나 거만해질까 늘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항상 일깨워 주셨고 어머니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님이라 부르며 떠받들었지만 늘 직접 시장에 가셔서 장을 보시고 상인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유복한 환경과 선량하신 부모님 품에서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제가 불과 1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밤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부도만은 막아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딸린 식구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회사가 부도나면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는 언성을 높여 누군가와 통화를 하셨고 늘 좋은 향수 냄새만 나던 아버지의 옷에선 낯선 술 냄새가 짙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저희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상주하던 수많은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한두 명씩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비서 아저씨 한 분만이 묵묵히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엄마, 기사 아저씨 어디 가셨어? 우리 학교 가야 되는데, 걸어가야 돼. 응, 오늘부터는 엄마랑 같이 걸어가자. 우리 윤정이 엄마랑 산책하는 거 좋아했지? 이제 매일 실컷 산책하면서 학교 가는 거야. 어렸던 저는 오히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 엄마는 저희를 등교시킨 후 온종일 친척집을 전전하며 돈을 구하러 다니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지만요.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은행 이자와 어음을 막지 못해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직원들 월급부터 챙겨주려 애쓰셨습니다. 얼마 뒤 부모님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했지만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는 허무하게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어떻게 단 한순간에 이제 난 끝이야. 난 완전히 실패했어. 언제나 단정하고 늠름하셨던 아버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같이 술과 담배에 절어 계셨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끝장났어.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우리 딸들은 어떡하지? 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아버지는 너무나 큰 좌절감에 못 이겨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봅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1년쯤 지난 어느 봄날 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제가 겨우 11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하고 애들만 두고 당신 혼자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다시 잘해보기로 했잖아. 이 어린 것들을 두고 어떻게 당신 혼자 눈을 감았어. 어머니의 절규 속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건만 빈소는 놀라울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그나마 찾아온 몇 안 되는 조문객들과도 어머니는 싸우기 바빴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내 남편 돈 빌려갈 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더니 부도 소식 듣자마자 전부 모른 척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요? 어머니는 그들이 아버지를 이용하기만 했던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공허해 보였는지 저는 그저 칭얼거리는 동생의 입을 막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초중고 시절 내내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고 고등학생 때는 나이를 속여가며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사시던 어머니도 청소, 식당 일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녀가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통장에는 빚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어. 그러면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으니까 엄마 조금 쉬어도 돼. 우리 딸, 어릴 때 공부 참 잘했는데 엄마가 미안해. 대학도 못 보내줘서. 아니야, 그런 소리 마. 대학은 나중에 돈 모아서 가면 되지. 난 괜찮아. 제가 아무리 밝게 웃어 보여도 어머니의 마음의 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부터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윤정아,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 주면 안 될까? 그땐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 아니야, 엄마. 다음 생엔 꼭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줘. 내가 정말 공주님처럼 사랑만 듬뿍 주면서 키울게. 사랑해, 엄마. 아마도 어머니께는 이 생이 너무나 버거우셨나 봅니다. 제가 21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 곁으로 떠나고 마셨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지만 제게는 끝까지 지켜야 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민정아, 언니가 어떻게든 너 대학 보내줄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돈 걱정은 하지 마.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동생은 그런 저를 위해 밤낮으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던 날 저는 공장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나 합격했어. 2년 장학금도 받게 됐어. 정말 너무 축하해. 내 동생 정말 장하다.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동생까지 무사히 대학에 보내고 나니 이제야 부모님을 뵐 면목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고 힘든 공장 일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늦게나마 고졸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면허, 회계 2급, 커멀 2급, 아주 어려운 자격증들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작지만 번듯한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30살에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까지 성공했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그의 꼼꼼함과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배려심에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임님과 일하면서는 일 외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항상 제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사실 제가 학벌이 좋지 않아 무시당할 때가 많았는데 대리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성향이 잘 맞았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은 제 가정사를 알게 된 후 먼저 부모님 납골당에 가자며 제 손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윤정 씨를 이렇게 바르고 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어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기일을 물었고 그 후로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기일을 챙겨주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걱정했던 것은 시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첫 만남부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겠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사연을 들으시고는 더욱 안쓰럽게 여기시며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동했던 것은 결혼식 때였습니다. 저희 쪽 혼주석에는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사실을 아신 시부모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아가 너만 괜찮다면 우리 쪽 친척 어른 몇 분을 신부 측 혼주석에 앉혀드리면 어떻겠니? 내가 민망하지 않게 우리가 다 챙길 테니 아무 걱정 말아라. 그렇게 결혼식 날 시댁의 큰아버님과 큰어머님께서 제 친정 부모님 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 텅 비어있던 제 삶을 다시 채워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힘들다고 말리는 시집살이도 제가 먼저 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가족들이 북적이는 따뜻한 집인을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도 제 결정을 무척 기뻐하셨고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는 제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 1년 만에 감사하게도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제 동생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는 자취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조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부모님도 물론 크게 기뻐하셨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은 달라. 애미야, 이제부터는 아이 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 시어머니는 산달이 다가올수록 저를 며느리가 아닌 손주를 낳아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등이 터진 것은 출산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여가로 있어서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뭐? 제왕절개?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해. 그래야 애한테 좋다고. 결국 제 몸 상태 때문에 계획대로 수술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일이 두고두고 못마땅하셨는지 큰아이 돌잔치 때까지도 자연분만 타령을 하셨습니다. 저를 딸같이 생각하시겠다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 후로 시어머니의 트집은 사사건건 이어졌습니다. 제가 밥을 하면 맛이 없다고 타박하셨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잔소리하셨습니다. 육아 문제까지 겹치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여름에 아이에게 두꺼운 외투를 입히라고 하시는가 하면 기저귀를 벗겨둬야 통풍이 잘 된다며 온 집안을 소변 자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누이는 대놓고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몰아세웠지만 다행히 남편과 시동생은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시동생은 엄마 등살에 형수가 고생한다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될 때면 형수님, 형이 뭐 좀 갖다 달래요.
라며 저를 밖으로 피신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재치 있는 배려가 없었다면 저는 시댁에서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4년이 흘러 둘째까지 낳고 저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회사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애가 둘인데 회사를 다니겠다고? 우리 아들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내가 꼭 밖으로 나돌아야겠어. 하지만 남편은 제 결정을 굳건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애들 엄마인 당신도 좋지만 멋지게 자기 일을 해나가던 김윤정 씨도 좋았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남편의 응원 덕에 복직을 결심했지만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던 돈 손댄 사람 누구야? 내게 돈 50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시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갯모임을 하고 계셨는데 현금으로 받은 갯돈 500만 원을 안방 서랍에 두셨다가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곧장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너 혹시 이 돈에 손댔니? 이 안방에 드나드는 사람은 나하고 너뿐인데 4살짜리 우리 손주가 가져갔겠어. 어머님, 어떻게 저는 정말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기억력까지 의심하냐며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고 저는 그 충격에 넘어지면서 허리까지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라고 받아줬더니 어디서 못된 손버릇만 배워왔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어머니는 결국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다친 허리 때문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놀랍게도 갯돈의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집에 경찰까지 왔다는 소리에 겁을 먹고 돈을 몰래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던 겁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카드값을 막기 위해 엄마 돈을 잠시 썼다가 돌려놓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허무하게 해결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라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고 폭행까지 당해 허리를 다친 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저를 잘 따르던 시동생의 결혼식을 닷새 앞둔 때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착한 시동생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고 한복 안에 복대를 찬 채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절뚝거리며 나타난 저를 보고도 시어머니는 아프면 병원에나 있지 나 보라고 시위하는 건가? 라며 비아냥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동선에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동서도 참 인상이 곱고 예뻤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동서의 아버님, 즉 저의 새로운 사돈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이상할 만큼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다시 제게 와서 얼굴을 쳐다보시고 돌아서 가시다가도 다시 돌아와 저를 보셨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 거울을 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제 주위를 서성이던 그분이 마침내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형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 이름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분의 눈빛은 제 기억 저편의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고통스러운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